저는 37살, 아이 둘,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서 상담 쪽 일을 하고 있는 배소희라고 합니다. 사남매 중 첫째인데 아빠가 이제 화가세요. 아빠가 화가로서 이루고 싶은 그런 거는 이제 잘 이루셨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거는 좀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다시피 하신 거죠. 셋째랑은 9살 차이 나고 막둥이랑은 13살 차이가 나요. 근데 11살 때부터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유도 타서 먹이고 막 기저귀 갈다가 막 30분 동안 걸린 적도 있고. 그럼 그때 나이가? 그때 11살 때. 11살 때. 그러니까 공부도 당연히 못했고 빵점 맞고 집안 형편이 계속 안 좋으니까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반에서 1등도 해보고 정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머물러서 뭐 인생 망했어, 뭐 난 희망이 없어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입사를 하게 돼서 제가 거의 그때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고졸로서 제가 딱 입사하고 바로 이제 비정규직 막 나오고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방통대에 등록을 했었어요. 돌이켜보면 운이 정말 많이 그쵸, 좋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회사를. 그렇죠. 일 자체는 저랑 잘 맞았어요. 제 적성이 잘 맞았는데 근무하는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제 성향이랑. 저는 좀 자유롭게 좀 새로운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좀. 23살에 이제 그만두고 네, 그 뒤로 방통대를 제가 갔잖아요. 네. 근데 방통대에 그가 있었던 거죠. 그가 누구죠?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송 쪽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방통대 방송정보학과가 있어서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그가 있었던 거죠. 그럼 결혼을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 초반에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기들 보는데 너무 그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그걸 극복하고 이제 내 이제 됐으니 나 이제 아이 가질래 해서 이제 26살 때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기 태어나고 막 애 보는 것도 힘들고 시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많이 좀 오랫동안 아프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아버님 병원비 대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열심히 사시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뭐가 조금 잘 안 돼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셨을 당시에는 일을 안 하시고 육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상담실에서 같이 이제 저는 격리로 일을 했었어요. 남편분이 그럼 그때부터 이런 심리 상담 쪽을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나도 상담이 잘 맞네 하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고. 예.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좀 뭔가 감정을 지금도 좀 그게 있는데 감정을 계속 좀 이렇게 쌓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을 표현하면 부모님이 좀 잘 안 받아주셨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내가 못하겠다 나 진짜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 이런 거 너무 부당해서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이제 조용하니까 그냥 나 하나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참았던 거예요. 스트레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그냥 무시를 했어요. 33살 때 우연히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종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찾아보니까 뭐 사춘기 때 그 흉선이라는 조직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퇴화되는 기관인데 이제 거기에 그 퇴화가 됐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난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희귀병 이런 것들은 딱히 발병 원인이 사실 없어서 가족력도 없고 제가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게 내면에서 보내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를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나의 주도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32살 초에 막 이렇게 심장이 너무 쾅쾅 뛰는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침도 되게 많이 났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기침 없어지는 약 먹고 그냥 괜찮겠지. 계속 그렇게 되면 좀 큰 병원에 가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난 지금 일해야 되고 애 봐야 되고 하니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막 강요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다 보니까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뭐 그것도 뭐 다른 남들처럼
것처럼 뭐 1, 2, 3, 4기 그런 게 있나요? 예. 몇 기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저는 3기였어요. 그럼 너무 많이 지나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이게 좀 진행이 느리다라는 흉선암 자체가.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흉선이 이제 심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심장에 있으면 흉선이 여기 있어서 이게 더 진행되면 심장에 전이가 되면 수술도 못 한대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운이 정말 진짜 좋았죠. 다행이네. 진짜 운이 진짜 좋았죠. 그렇게 암 수술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네네. 이제 수술 잘 되고 다행히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이제 마무리됐죠. 그럼 지금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완치가 돼서? 아직 완치는 아니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고 있고 이게 만 5년 돼야 완치 판정 받잖아요. 그래서 아직 5년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항상 늘 좀 이렇게 불안하면서 살죠.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몸이 피곤하면 내가 또 막 그 아시죠? 그 느낌 막 그런 거 아닐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더 무섭죠. 그 전보다. 그냥 그 네, 전에는 맞아요. 그냥 뭐 기침도 나나 보다 머리 아픈가 보다 했는데 막 더 예민해지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좀 죄책감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이 되게 오랫동안 아프셨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금 뭔가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우리 열심히 또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암 수술 하게 돼가지고. 그 빚은 어떤 빚이었던 건가요? 이제 그 아버님과 관련 치료비랑 뭐 그리고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가족들을 또 다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죄책감에 되게 많이 좀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치료된 이후에도. 예, 좀 한동안 좀 방황 많이 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예, 제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얘가 나 때문에 또 틱이 생겼네 하고 또 죄책감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게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틱이 원래 생기는 건가요? 네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따님분이 몇 살 때 생긴 건가요? 제가 수술 받을 당시에 큰애가 1학년, 둘째가 6살이었으니까 6살 때 이제 틱이 생긴 거예요, 애기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또 너무 미안해서 애한테 좀 이렇게 엄마 너무 미안해 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그 마음을 애가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불안한 거를 똑같이 애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고스란히 느껴서 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엄청 심했어요. 진짜 병원 가서 약 먹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 몸까지 일해가면서.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을 확 차렸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나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내가 이제 나로서 좀 잘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저 회복에 이제 저한테 오로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건강적으로. 네,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그게 사실 근데 건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기가 관리 가능한데 마음적으로는 사실 그게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그렇게 억압된 채로 살았었는데 그거를 사실 노력으로 그렇게 바꾸기가 사실 뭐 저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맞아요. 어려워요. 똑같이 그냥 참는 게 그냥 뭔가 나를 위하고 가족을 또 위한 길이라고 또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렇게 딱 바꾸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마음 공부를 되게 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막 우울증도 있어서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암 치료 이후로요? 그 전부터도? 그 전에도 이제 근데 이제 암 수술하고 나서는 뭔가 나 되게 잘 살고 싶다. 그냥 이렇게 막 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생에 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진짜 되게 재밌게 살고 싶다. 진짜 신나고 되게 좋게 살고 싶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여러 군데 클래스를 막 다니면서 진짜 돈과 시간을 엄청 투자했어요. 저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 배우고 네네네. 뭐 명상하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상담 심리 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저한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그냥 지금 이 상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지금 만약에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폐를 좀 절제를 했어가지고 폐활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건 왜였죠? 그 수술 받는데 수술하면서? 폐활량이 확 줄어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왜 막.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쵸. 한탄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한탄하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이제 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바뀌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럼 이 순간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이 순간에 지금 뭔가 좋은 걸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고, 막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막 감정을 이제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감정이 막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막 그럴 때도 아 그래 지금 내가 좀 불안해해서 불안한가 보다. 이제 그냥 그 불안을 그냥 느꼈어요. 겁내지 않고. 그럴 때 되게 불안이 올라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르기 바빴었는데 근데 그때 저 마음 공부 멘토 해주셨던 선생님이 그냥 불안이라는 감정 안에 한번 들어가 봐라. 못하겠어요.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불안을 느끼면 100, 200만큼 불안할 줄 알았는데 막상 느껴보니까 한 10 불안하고 딱 감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 때문에도 짜증나는데 화를 내는 나한테도 짜증이 나고 그쵸. 막 2중 3중으로 감정이 막 그러는데 화가 날 때는 아 그래 나 지금 화가 났어. 그냥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화가 났나 보다 하고. 네네네.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뒤에 막 할 일들이 막 쌓여 있고 그게 내가 해본 경험이 별로 없을 때 속에서 불안함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뒤에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럼 그거를 뭔가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들어가서 그걸 느끼고 빨리 그걸 끝내려면은 뭔가 그냥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생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상황에 이거를 안 하면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 불안한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이렇게 겁나서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걸 저는 이렇게 많이 적어보는 걸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상황이 왜 불안한지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냥 한두 개 가지고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무조건 100개씩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100개씩 쓰다 보면 생각이 안 나니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면으로 이제 의식이 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좀 약간 무의식적으로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나타나요. 이 겉으로 이렇게 방어 기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진짜 감정을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좀 생존의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일단 안 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을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는 게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만 막 있던 게 정리되잖아요. 쓰면서. 그리고 정리돼서 나온 글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썼고 되게 좋은 방법.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써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개씩 쓸 생각은 못하고 그냥 딱 바로 생각나는 것들만 썼는데 그것도 약간 도움은 됐는데 사실 그 감정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피상적인 부분에만 접근을 하고 의식이 좀 약간 두려워하는 거죠. 이 깊은 감정에 있는 걸 보는 걸 두려워해서 더 깊숙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얼굴에 여기 똥 묻은 거 거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래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거를 보려고 할 때마다 제가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직면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그 직면하는 용기를 조금 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또 원래 고민했던 거 말고 다른 걸 또 발견해서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나한테 또 실망하고 이런 게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망해도 큰일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실망을 한다는 게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라든지 기준치에 나의 이상적인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적인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상적인 내가 아니고 한 여기 있으니까 그거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와서 현실적으로 이만큼에 있는 나를 그냥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을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본인에 대해서 다 그걸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재밌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조건 제일 잘 나가야 되고 막 내가 막 뭔가 성과를 막 이뤄야 되고 막 그게 목표였는데 더 이렇게 본질적인 걸 제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재미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재밌는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그 목표는 잘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일도 되게 재밌다고 하시니까 사실 굉장히 또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영상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도 하시고 또 희망을 또 얻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자신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억지로 살고 있느라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부모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그쵸.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잘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뭔가 인터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만남이 시작됐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일단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단 피자를 시켜 먹어야겠어요. 네, 서쪽에서도 오셨는데 저희 둘도 지금 뭔가 유자 씨도 제가 표정만 봤을 때는 굉장히 들으면서 이렇게 나름 감명 깊게 듣는 포인트들이 몇 부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 혼자 너무 떠든 거 아닌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하는 일도 잘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과도 이렇게 많이 하시지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최대한 제가 또 빠르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